네, 지금 관심 가져야 할 산업과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는 비즈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의훈 유진투자증권 연구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K 콘텐츠를 비롯해서 게임 산업에 대한 브리핑 먼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정 캐스터 연결합니다. 네, 한때 국민주로 불렸던 카카오가 밉상주로 불린 지도 언 3년이 됐습니다. 이제는 돌아올 때가 됐다라는 주주들의 원성에도 국민주란 타이틀은 카카오에게 너무나 멀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카카오 새로운 정부 출범과 오픈 AI 협업 소식, 또 새 정부의 AI 투자 기대가 커지면서 올해 들어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워도 다시 한 번의 시기가 돌아온 것인지 아니면 조금은 더 지켜봐야 할 때인지 살펴보시죠. 우선 네이버와 카카오, 또 최근 스테이블 코인과 쓱페이 인수 기대에 강세를 보였던 카카오페이, 이 세 종목들의 주가 흐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파란색 그래프는 6월 한 달간, 한 7거래일간이었죠. 6월 7거래일간의 상승률이고요. 빨간색 그래프는 연초 대비 상승률입니다. 이 세 종목 모두 이번 달 들어서 7%, 20%, 그리고 59%의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연초 대비 상승률은 네이버는 1%, 카카오는 20%, 카카오페이는 34%, 그리고 카카오페이는 125%의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네이버는 6월의 상승 덕분에 올해 YTD를 겨우 상승으로 돌려 세웠고요. 카카오와 카카오페이는 올해 상승분 절반 정도를 이번 달 들어서 끌어올린 걸 알 수 있죠. 연초 대비 상승률을 보면 확실히 카카오의 움직임이 네이버와 다르게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사실 지난해 실적도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더 좋았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걸까요? 시장은 네이버의 경쟁력은 이미 주가에 선반영되었다. 정부의 성향이 바뀐 것이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카카오의 그룹사의 개별적인 모멘텀이 카카오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다양하게 분석하고 있는데 KB증권의 분석을 함께 보시죠. KB증권은 지난 5일 카카오의 목표가를 49,000원에서 55,000원으로 높여 잡았습니다. 카카오의 하반기 기대 포인트 3가지를 또 말을 해줬는데요. 주가 상승을 촉발시킬 가장 큰 모멘텀은 바로 오픈 AI와의 협력이었습니다. 카카오는 지난 2월 국내 최초로 오픈 AI와 협력하고 하반기 내에 한국형 슈퍼 AI 에이전트 플랫폼을 출시할 계획인데요. 이 점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카카오의 상승 이유가 AI라는 새로운 날개를 단 덕분이었다면 이 카카오페이의 최근 급등은 왜 나타난 걸까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기대 덕분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란 다른 자산의 가치에 연동된 가상화폐로 주로 미국 달러 혹은 미국 국채에 연동이 돼 있는데요. 그래서 발행사는 발행한 코인에 상응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죠. 그래서 테더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는 이미 국채 보유 17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관들이 국제 결제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이미 활용을 하고 있고 최근 거래량도 늘어나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이 코인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관련 법안을 이미 발의했습니다. 지난달경에 하원을 통과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이번 주에는 상원 투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통해서 이 달러가 아닌 원화에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을 얼른 만들어서 국부 유출을 막고 통화 주권을 찾아야 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관련 법안인 디지털 시장법이 지난 화요일에 여당에서 또 발의를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된다면 이 카카오페이 같은 금융 플랫폼 기업이 발행과 유통에 참여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수혜를 입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가 커지면서 카카오페이는 급등을 했습니다. 다만 외국계 IB와 국내에서는 이 전망에 대해서 다소 아직까지는 조심스러운 모습입니다. JP모간은 카카오페이의 랠리가 비펀더멘털적인 랠리라면서 주가 급등이 과하다, 아주 찬물을 쏟아내렸는데요. 카카오와 카카오뱅크의 투자 의견은 중립, 그리고 카카오페이의 투자 의견은 비중 축소로 이렇게 찬물을 끼얹기도 했습니다. 국내 증권사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익명인데요. 언론 보도를 통해 좀 나온 내용입니다.
카카오 AI의 챗봇 앱, 아직은 AI 성능과 실용성에서 부족하다, 평가가 좀 부정적이다 이야기를 했고요. 또 오픈 AI와 공동 개발 중인 AI 에이전트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개발 방향이 공개되지 않아서 기대감이 적다,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비증권사의 연구원도 이렇게 좀 평가를 했네요. 카카오페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발행은 하더라도 유통은 가상화폐 거래소가 할 가능성이 높다. 즉 카카오페이의 수혜 가능성은 적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과연 카카오는 밉상주에서 국민주로 언제쯤 돌아올 수 있을까요? 오늘 관련한 내용들 소프트웨어 쪽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시죠. 네, 브리핑 보고 오셨고요. 좀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신정부 출범 이후 K 콘텐츠에 대한 지금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게임도 물론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이제 구상한 게임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게임 정책을 수립하겠다. 이런 중장기 비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국가 정책 자체가 지금까지 쭉 역사적으로 봤을 때 게임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는 많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깔고 말씀을 드려야 네. 되는데, 특히 게임 투기에서 민주당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에 이제 신설됐던 이제 게임 투기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어떤 부분을 많이 노력하려고 하냐면, 정부 기관이 지금 한국콘텐츠진흥원이라든지 네. 게임 개관이 게임물관리위원회라고 하는 이런 기관들이 좀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내에서 게임 업계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결국 게임 어떤 콘텐츠 개발에 있어서의 좀 그런 검열 문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네. 이용자 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런 정부 기관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통폐합되는 과정에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조율하는 방향으로 좀 게임 위원회가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가 게임 산업과 관련해서 규제는 대폭 줄이고 지원을 강화하겠다라는 입장인데, 국내 게임 산업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과제, 정책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이것도 되게 어떻게 보면 복잡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네. 몇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개발하는 입장, 게임 개발사 입장에서는 사실 개발 환경이 개선되어야 되거든요. 그럼요. 여기서 말하는 개발 환경이 개선된다라는 거는 개발자의 어떤 그런 양적인 이제 컨텐츠 개발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인가가 첫 네. 번째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말씀드렸다시피 표현의 자유와 또 연관이 된 건데, 얼마만큼 자유롭게 게임 개발에 좀 허용성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특히 뭐 영화나 뭐 드라마 같은 경우에 보면 뭐 표현의 자유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자유로운 부분이 있는데, 게임 쪽은 상대적으로 그게 좀 되게 낮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조그만 이제 어떤 조그만한 그런 부분도 이제 등급물을 성인물로 이제 높여버린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좀 개선을 해줄 것인가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용자 입장에서, 게임물 이용자 입장에서는 좀 게임을 플레이함에 있어서 좀 더 그런 개선된 그런 정책들이 나와야 되는 게, 아무래도 게임사 간에 좀 그런 갈등들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가혹한 BM 아니면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해서 좀 그런 깜깜이였기 때문에 이제 이용자 입장에서는 되게 불편함이 많거나 좀 비용적인 부분에서 많은 부담이 됐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조율을 해줄 수 있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한쪽에 손을 너무 들어주다 보면 또 나머지 한쪽에서의 또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밸런스를 맞춰서 좀 해줄 수 있는가가 결국에는 좀 향후의 역량의 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게임 제작사와 이용자 사이에서 균형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을 잡아가야 된다라고 조언을 해주셨고요. 본격적으로 게임 섹터에 대해서 좀 풀어보겠는데요. 먼저 지난달 5월 게임 시장에서 좀 주목할 만한 이슈나 흐름들, 어떤 것들 좀 보셨습니까? 우선 5월 달을 말씀드리기 전에 올해 들어서 조금 바뀐 부분이 있었는데, 네. 지난해까지만 해도 되게 좀 치고 올랐던 게 뭐냐면 캐주얼 게임이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 전까지만 해도 국내에서는 리니지류의 MMORPG 장르가 득세였는데, 네. 지난해 굉장히 캐주얼 게임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아무래도 숏폼 컨텐츠 영향이다 보니까 많은 유저들도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임들을 많이 선호를 했는데, 올해로 넘어오면서 다시 좀 각축전이 됐습니다. 기존에 MMORPG 즐기시는 분들은 또 그 게임을 계속 즐기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또 캐주얼 게임들이 좀 싫어서 좀 떠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올해 특히 5월 같은 경우에도 그런 매출권 상위권을 이제 쟁취하기 위해서 순위 변동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뚜렷한 트렌드가 보이지 않는 것이 트렌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계속해서 이같이 매출권 상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게임사들이 다양한 장르의 게임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특정 게임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5월 15일에 넷마블의 세븐 나이츠 리버스가 출시되고 나서 순위권이 굉장히 지금 높은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뭐 2위권으로 내려갔는데 5월 중반부터 계속해서 1위를 유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좀 특이했던 점이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글로벌로 봤을 때는 엘들링 밤의 통치자라고 하는 게임이 네. 출시가 됐는데, 출시 이후에 350만 장 넘게 팔리면서 판매량 굉장히 호조를 이어갔어요. 특히 기존에 있던 엘든링 IP가 워낙 대작 IP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다만 지금 유저 혹평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임 IP에 대한 유저 혹평들, 뭐 어떤 최적화에 대한 불만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향후에 이 350만 장 초기 판매량은 좋았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인가는 아직까지는 조금 의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6월 6일에 이제 서머 게임 페스트라고 해서 이제 행사가 열렸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네오위즈의 피해 거지 DLC가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내 게임으로는 네오위즈의 게임인 피해 거지 DLC 서곡이 이제 깜짝 출시가 되면서 국내 유저들로부터 국내 유저뿐만 아니라 글로벌 유저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결국에 게임 하면은 신작의 희비가 가장 엇갈리지 않습니까? 신작이 중요하게 될 텐데 6월쯤 국내 모바일 게임 안에서는 이렇다 할 굵직한 신작이 예고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5월 달에 좀 신작 출시가 많았기 때문에 네. 6월 달에는 좀 쉬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5월에 출시된 게임들이 매출 순위를 유지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그만큼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는 매출 순위권이 굉장히 좀 빠르게 뒤바뀌고 있기 때문에 신작이 출시됐을 때 초기의 성과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얼마만큼 매출 하향 속도를 늦출 수 있는가도 과연 그 게임의 좀 중장기적인 흥행 관점에서 봤을 때 되게 중요한 요소이거든요. 그러면 신작이 출시되고 나서 매출 순위를 하향을 늦출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는 게임 운영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때 모았던 유저들을 얼마만큼 잘 게임 플레이를 원활하게 즐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게임 업데이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데, 아무래도 최근에는 세븐 나이츠 리버스가 좀 게임 업데이트 관련해서는 좀 잡음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게임사들이 어떻게 운영을 통해서 풀어나갈 수 있을지가 관건일 것 같고, 또 오늘 날짜로 시프트업의 스텔라 블레이드가 PC 버전이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스텔라 블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플레이스테이션으로 출시가 돼서 굉장히 좀 글로벌에서 많은 네. 호응을 받았었는데, 이번에 PC 버전 스팀으로 출시가 되면서 좀 더 플랫폼이 확장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많은 유저들이 또 스텔라 블레이드를 즐길 수 있는 상황이 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출시된 이런 신작들 앞으로 흐름을 잘 챙겨 보셔야겠고요. 최근엔 게임주 주가를 움직인 요인 중 하나 스테이블 코인 도입 기대감도 있을 텐데,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좀 주목해야 될 기업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이게 사실 저도 말씀드리기가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4년 전이었나 2021년, 2022년 그맘때쯤에 이제 코인과 관련해서 게임주들이 많이 들썩들썩 거렸어요. 맞아요. 그때 특히 P2E, 플레이 투 언이라고 해서 이제 코인과 연계된 게임들을 많이 출시를 하면서 많은 호응들을 얻었었고, 주가도 많이 오른 기업들도 있었고, 또 그 이후에 많은 게임사, 국내 굵직한 게임사들이 우리도 같이 이제 P2E 개발에 좀 참여를 하겠다라고 뛰어들었는데, 사실 그 이후에는 그렇게 상황이 좋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게임 자체에서 봤을 때는 게임성이 우선이 되어야 그 게임에 연계된 코인의 가치가 발생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게임이 개발됐을 때 코인을 보고 게임에 돌입되는 유저가 많다 보니까 게임 코인의 그런 가격 변동성으로 인해서 게임 유저 이탈이 너무 가속화되고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방향성이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뒤부터는 게임사들이 하나둘 코인 관련된 게임 개발을 중단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주요 국내에 있는 게임사들이 코인과 관련된 지금 게임을 개발하거나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지 않아서 좀 게임주와 관련된 부분을 크게 찾기는 힘든데, 아무래도 그 중에서도 꼽자라고 했을 때는 컴투스 홀딩스가 네. 물론 직접적인 게임 쪽은 아니고 이제 저희 거래소 지분을 들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네. 그나마 게임주 내에서는 좀 주가가 최근에는 좀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때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P2E라고 돈을 벌면서 게임을 한다. 주가가 많이 상승하기도 했지만 그 상승의 연속성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게임주 하면 사실상 이 실적과 신작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두 쪽 다 탄탄한 기업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연구원님? 말씀 주신 대로 네.
사실 게임주 영향을 미치는 거는 실적이 얼마나 잘 나오느냐. 근데 네. 사실 실적이 잘 나오면 주가가 좋다라는 거 너무 당연한 네.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요소가 신작이 될 텐데 신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시 전 기대감이 발생될 수 있느냐. 그리고 출시 이후 그 기대감을 그러니까 능가하는 성과를 낼 수 있느냐. 이렇게 두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 다 좋았던 기업들의 예를 살펴보면 네. 크래프톤이 될 것 같아요. 어.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PC 배틀그라운드가 그러니까 펍지 IP를 중심으로 트래픽이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실적도 계속해서 우상향을 했었거든요. 거기에 뿐만 아니라 신작 기대감 같은 경우에도 올해 3월 달에 나온 이제 인조이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 실제로 인조이가 출시 일주일 만에 100만 장을 판매를 하면서 신작에 대한 성과 자체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그렸기 때문에 둘 다 좋은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예가 크래프톤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적과 신작 동시에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기업 크래프톤을 예를 들어주셨고 그렇다면 뭐 실적이나 신작 중에 한 부분만 좋을 경우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뭐 기업의 예시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두 가지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신작 기대감은 없는데 실적이 깜짝으로 잘 나온 경우가 있고요. 반대로 실적은 별론데 신작 기대감이 있는 경우가 될 것 같아요. 그 두 가지 케이스의 공통점은 주가가 단기에 좀 많이 움직이긴 하지만 안정적으로 좀 받쳐주지 못하는 느낌이 많이 네. 듭니다. 그래서 그런 모멘텀이 발생했을 때 특히 단기 변동성이 굉장히 컸다가 주가가 이제 다시 좀 빠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펄어비스를 예시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존에 있던 실적 자체는 크게 시장에서 기대치가 많이 없었던 상황이지만 붉은 사막이라고 하는 신작 자체가 좀 출시일이 가까워진다거나 아니면 그런 시연이라든지 그런 공개 이런 이벤트성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신작에 대한 좀 기대감이 줄어들면 주가에도 이제 크게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좀 대표적으로는 펄어비스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실적이 좋았던 경우에는 그 넷마블이 지난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나 혼자만 레벨업이 굉장히 2분기에 큰 히트를 쳤거든요. 그런데 하반기에는 기대되는 신작이 많이 없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2분기에 굉장히 히트 쳤던 실적이 나 혼자만 레벨업 매출이 하향되면서 좀 계속해서 좀 우하향되는 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적과 신작 둘 다 좀 잡는 경우 아니면 혹은 둘 다 안 좋았다가 하나라도 좋아지는 그러니까 좀 개선되는 그림으로 네. 가는 주가가 좀 더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악의 경우는 말씀해주신 실적이랑 신작 모두 아쉬운 상황인데 그랬던 기업들도 당연히 있겠죠. 어떤 기업이 있었습니까? 이게 또 좀 안 좋은 얘기일 수 있는데 네. 대표적으로는 NC소프트일 것 같아요. 네.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리니지 IP로 굉장히 실적이 네. 그 고공행진을 하다가 2021년 코로나 이후부터 계속해서 내리막을 걷기 시작했어요. 리니지 M, 2M, WIP가 아무래도 장기화된 IP다 보니까 매출은 우하향하는 와중에 계속해서 냈던 신작들마저 연이어 실패를 하게 됐고 특히 최근에는 뭐 TL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은 시장의 기대치에 못 미치다 보니까 계속해서 우하향하게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 다음 신작 기대감도 많이 없었어요.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캐주얼 게임이 아까 전에 제가 많이 득세를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더 없었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넷마블 같은 죄송합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안 좋은 케이스에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비용 절감 그리고 하반기에 있는 아이온2 MMORPG 기대 신작을 지금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올해 연초 이후에는 지금 좀 많이 반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NC소프트가 대표적으로 둘 다 안 좋았다가 이제 좋은 방향성으로 이동을 하면서 네. 조금 더 주가가 반등하고 있는 그림으로 나는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게임사들 뭐 신작 개발하기 위해서는 뭐 큰 돈이 워낙 들어가기 때문에 게임사별 비용 전략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비용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사실 게임사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대부분 다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고정비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역시 인건비예요. 근데 인건비 같은 경우에 기억하실 수도 있겠지만 코로나 시점에서 개발자 비용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네. 그 당시에. 네. 그러다 보니까 게임사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주가도 좋고 실적도 잘 나갔기 때문에 게임 개발 인력들을 높은 몸값을 주고 굉장히 많이 확충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실적이 안 좋아지고 게임 시장이 이제 부진하면서 고정비 부담으로 굉장히 크게 많이 작용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게임사별로 좀 그런 부분을 정리하는 움직임이 많이 나왔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NC소프트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을 네. 했고요. 넷마블 같은 경우에도 인력을 조금 축소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노력을 단행을 했던 거죠. 그런 케이스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마케팅 비용입니다. 과거에는 매출액 대비 굉장히 높은 마케팅 비용을 지불을 했는데 최근에는 마케팅 효율성이 많이 안 나왔다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마케팅 비용도 많이 줄이고 있고, 또한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그 앱 수수료율을 낮추기 위해서 자체 결제 시스템을 또 많이 도입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결국에는 게임사들이 좀 실적에 있어서 매출을 증대시키는 방향성뿐만 아니라 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성 자체도 가져가려고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작년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을 생각해 본다면 캐주얼 게임의 약진이 좀 두드러졌습니다.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캐주얼 게임과 좀 다양한 장르들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특히 좀 캐주얼 게임도 한창 많이 하시던 분들이 좀 떠난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네. 아무래도 좀 빨리빨리 컨텐츠를 이제 소비하는 특성상 캐주얼 게임도 그렇게 길게까지 컨텐츠를 소비하기에는 좀 힘들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좀 더 그런 각축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국내 게임주가 캐주얼에 좀 약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기회로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워낙 게임 트렌드도 좀 빠르게 바뀌는 것 같긴 한데요. 올해 들어서 또 MMORPG 게임의 점유율이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하반기는 더 기대를 해봐도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다만 MMORPG 점유율이 반등세가 나온 것이 어떤 신규 유저 유입들이 많이 일어나거나 그런 부분보다는 좀 더 유의미한 MMORPG 신작들이 나오면서 옛날에 MMORPG를 즐겼던 분들이 귀환하는 경우가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럼 과거와 같은 영광을 점유율을 확 늘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은 좀 섣부른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지난해와 같이 캐주얼 게임이 좀 상위권을 독식하는 그림보다는 좀 더 MMORPG가 많이 반등하는 그림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게임주도 그 수혜 섹터 중에 하나인데 사실 최근 주가 흐름을 보면 그다지 큰 영향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왜 이유를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그 연초에 사실 그 네. 기사가 났을 때 많이들 질문들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관련해서 뭐 엔터주나 뭐 미디어주 네, 관련주들은 네. 주가 상승률이 좋았는데 유독 게임주만 좀 미지근한 것 같다, 네. 많이 반응을 못하는 것 같다라고 주셨는데, 제가 여기서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한한령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게임이 중국에는 계속해서 공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판호 발급이 사실 없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한령임에도 불구하고 판호 발급이 된 지는 몇 년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게임들이 이미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있었기 때문에 한한령에 대한 기대감이 그러니까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았던 게 첫 번째인 거고, 두 번째는 막상 들어갔던 국내 게임들의 성적이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실 한한령 시즌 이전에 우리나라 게임이 국내에 들어갔을 때는 주가가 큰 폭으로 움직였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중국 게임보다 우리나라 게임이 굉장히 개발력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이라는 큰 시장에 들어갔을 때 좋은 매출, 좋은 실적을 좀 보장을 해줄 수 있었다라고 하면 몇 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중국 게임 개발력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게임들이 좀 보증 수표 같은 개념은 이제 아니고 오히려 중국 게임들이 많이 밀리는 형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게임이 출시가 돼도 좀 많이 밀리네라는 이제 판단들이 많이 서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한한령 해제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게임주가 주가가 많이 반응을 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한령 해제 기대감에도 게임주들의 뭐 그렇게 긍정적인 효과는 없었다라는 점을 짚어주셨고, 그렇다면 이제 단기 혹은 중장기적 시각으로 접근 가능한 게임주들을 선별하는 게 좀 필요할 텐데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실적과 신작에 있어서 조금 더 개선되는 방향으로 갈 수 네. 있는 기업을 꼽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두 가지 종목은 크래프톤과 넷마블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배틀그라운드 IP, 펍지 IP를 중심으로 실적이 지금 무상향하고 있는 구간에 있고, 또 하반기에 있는 서브노티카 2와 같은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비용 절감 효과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세븐나이츠 리버스라든지 RF 온라인 넥스트 같은 상반기에도 좋은 실적을 낸 게임들이 있고, 하반기에는 몬길 스타다이브 그리고 7개의 대제 같은 신작들도 포진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넷마블도 어떻게 보면 그 실적과 신작에 있어서 네. 좀 무상향하는 그림으로 가져가는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게임주 안에서 크래프톤 그리고 넷마블 두 종목을 관심 있게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플랫폼 섹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 하면 뭐 네카오가 가장 먼저 떠오르실 텐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넷플릭스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까? 그 네이버 멤버십을 네, 이제 네. 하면 과거에는 티빙을 이제 구독을 할 수 있는 네. 권을 줬어요. 근데 사실 저도 네이버 멤버십을 하고 있는데 조금 아쉬웠던 게 저 야구 보는 걸 좋아하는데 야구 시청은 안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은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제 지난해 연말부터는 넷플릭스와 협업을 하면서 네네. 넷플릭스를 구독을 할 수 있는 이제 서비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넷플릭스를 구독하고 계신 분들은 넷플릭스를 구독하는 것 대신 네이버를 통해서 네이버 멤버십을 구독하게 되면 넷플릭스도 구독할 수 있고 네이버 멤버십 혜택도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네이버 멤버십 숫자가 계속해서 잘 나오고 있어요. 오. 그러다 보니까 지금 1분기까지도 네이버 멤버십 매출액 실적이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네이버 멤버십이 늘어난다는 건 뭐냐면 네이버 커머스에서도 관련해서 많이 적립금이라든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가 최근에는 커머스 부분에서의 플러스토어 신설 등의 그런 사업적인 전략을 많이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멤버십 우상향 혜택이 좀 커머스 쪽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의 커머스 사업도 잘 챙겨 보셔야겠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최근에 뭐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었는데 앞으로의 방향성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사실 저도 이 정도 가파른 주가 상승은 예상하기 어렵다라고 네. 먼저 말씀을 네.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유가 겹칠 것 같은데 시장에서도 의견은 분분합니다. 뭐 어떤 분들은 AI와 관련된 부분을 좀 더 부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정권 출범 이후에 어떻게 보면 카카오주의 수혜에 대한 비펀더멘털적인 영향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둘 다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권 출범 이후에 과연 어떤 부분들을 기대를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첫 번째는 AI와 관련된 투자 확대 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픈 AI와의 협업을 통해서 하반기에 AI 에이전트 그런 플랫폼을 지금 출시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AI 협업 플랫폼이 출시가 된다라고 했을 때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고민이라고 하면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플랫폼이 트래픽이 유의미하게 못 늘어나고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유의미한 협업 플랫폼이 카카오톡 내에 협업이 됐을 때 유의미한 좀 트래픽을 발생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 심지어 정권 차원에서도 계속해서 AI와 관련된 투자를 확대하고 밀어주겠다라고 이제 아무래도 공언했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수혜가 이어진 것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은 좀 많이 가파른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와 관련해서 투자 의견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라고 했을 때는 지금 이미 카카오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주가 상승 기울기를 보시고 좀 투자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카카오를 가지고 계시지 못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오픈 AI 협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최근에 단기간 안에 카카오 주가 좀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카카오 투자 전략 간단하게 짚어주셨는데 카카오를 비롯해서 네이버의 투자 전략까지 좀 여쭤볼게요. 사실 네이버 네. 카카오를 동일선상에 비교하기엔 지금은 힘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물론 과거에는 네카오라고 해서 묶이기도 네. 하고 둘 다 인터넷 플랫폼 기업이라고 해서 묶이기도 했는데 제가 서두에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두 기업이 밀고 있는 포인트가 다른 것 같아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AI 쪽보다는 지금 커머스 쪽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고 사업 방향성을 가져가고 있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AI 플랫폼으로서의 좀 더 영향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많이 네.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는 지금 현재 국내 커머스, 이커머스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얼마나 가져올 수 있느냐, 거래액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가 좀 더 주가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 카카오는 AI 시장과 관련해서 이런 주도권, 패권을 국내에서 얼마나 챙길 수 있느냐가 좀 더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우주항공 관련 이슈도 잠깐 짚어보겠는데요. 과기부가 최근에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를 승인을 했습니다.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승인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갑자기 이제 인터넷 게임 얘기를 하다가 우주항공으로 우주항공으로 바로, 넘어오다 네. 보니까 시청자분들께서도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가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인터넷 서비스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저희가 통신 3사 국내에서 쓰잖아요. SKT, KT, LG를 비롯해서 많은 통신 서비스를 쓰고 계신데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그런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근데 다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에 있어서 기존에 있는 지상통신 같은 경우에는 광 케이블망,
지상망을 통해서 네.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받잖아요. 네. 저기도 위성통신망 같은 경우에는 그 서비스 전달을 위성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상통신망 대비해서 좀 더 넓은 지역을 커버할 수 있다는 장점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도 위성통신 서비스가 특히 스타링크, 원앱과 같은 이런 서비스들이 이번에 5월 말에 이제 국내 이제 서비스가 승인이 나게 되면서 국내에서도 이제 곧 단말기 승인이 나면 국내에서도 이제 서비스를 네. 부과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제공이 된다면 관련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네. 또 이제 두 번째 포인트가 될 텐데 사실 제가 국내에서는 시장 영향력이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국내 같은 경우에는 사실 통신 환경이 너무 좋아요. 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 음영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이 거의 없잖아요. 네. 저희 할아버지 산소 올라가서 인터넷 잘 터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리적인 특성상 저희가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고 면적이 좁고 대부분 산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신 밀도가 높은 곳에서 지상 통신이 워낙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B2C 서비스로는 이런 저기도 위성 통신이 안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면 어디로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는 지상 통신이 못 들어가는 영역들, 대표적으로는 해상 서비스가 될 수 있겠죠. 아무래도 배에 타면 거기에는 지상 통신이 깔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해상 서비스의 이제 서비스가 첫 번째로 확대가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비행기. 이제 기 내에서도 저희가 핸드폰 꺼야 네네. 되잖아요. 근데 네. 이제 기 내에서도 나중에 좀 더 기술 정비 부분이 좀 더 보완이 됐을 때는 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적에도 이제 위성통신 서비스 관련해서 주목할 기업은 어디인가도 궁금해지는데 관련 투자 전략도 함께 체크해 주실까요? 이제 국내에서 관련주로 봤을 때는 인텔리안테크가 있어요. 아, 네.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앱 서비스, 아까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스타링크 외에 원앱 서비스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원앱 서비스에 들어가는 안테나 단말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용자 숫자가 늘어나면 같이 안테나 단말기 숫자도 같이 늘어나는 이제 형국이기 때문에 저기도 위성통신 서비스가 확대되면 안테나 단말기 수요도 같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다양한 산업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정혜윤 유진투자증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